이번 시간에는 기술적 분석 종합편 실전 매매 2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편에서는 살펴볼 것은 일반적인 매수도 시점을 어떻게 찾을 것이냐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자, 앞부분에서는 폭락장에 대한 부분에서 어떻게 우리가 매수 타이밍에 대한 부분을 잡을 것이냐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죠. 자, 근데 이 폭락장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매매에 대한 스킬이 쌓이신 분들에 대한 부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 폭락장에 대한 부분, 거래에 대한 경험이 없다라면은 그러한 매매를 하기가 쉽지가 않겠죠. 자, 그러면은 그 다음 타이밍에 대한 부분을 노릴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우리가 공을 위에서 이렇게 떨어뜨려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공이 퉁 하고 이렇게 리바운드 하는 걸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세게 떨어지는 구간, 그 다음에 대한 반등 구간을 지나고 나서 그 다음 하락을 하고 나서 다시 반등할 때 그 반등 시점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찾을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 바로 일반적인 매수도 시점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찾을 것이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은 일반적인 매수도 시점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보조지표를 같이 활용을 하면서 보도록 할 텐데요. 앞부분에서 이론편에서 배웠던 것처럼 보조지표에 대한 부분에서는 다이버전스와 크로스에 대한 부분을 대체적으로 많이 활용을 하게 되죠. 자, 폭락에서는 이격과 거래량에 대한 부분을 활용을 했다라면 이번에 정상적인 매수도에 대한 시점에 대한 부분은 이 다이버전스와 크로스에 대한 부분을 활용하게 됩니다. 자, 차트를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앞부분에서처럼 급락에 대한 부분이 나타났을 때에 대한 다음 타이밍. 자, 나는 이 부분을 놓쳤다라고 했을 때 다음 타이밍 매수를 어떻게 잡을 것이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을 놓쳤기 때문에 이때는 더 갈 것 같아서 매수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때는 타이밍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5일선에 대한 부분 한번 떨어지게 되면 다시 한번 떨어지게 됩니다. 퉁 하고 공을 여러분들이 옥상에서 떨어뜨렸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퉁 하고 다시 한번 떨어졌다가 다시 바닥을 찍고 올라오는 형태가 되는데 그 다음 5일선을 돌리는 양봉에 대한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죠? 자, 골든크로스가 발생하기 전에, 물론 이렇게 골든크로스에 대한 부분도 발생을 하게 되지만, 골든크로스 발생 이전에 쌍바닥권에서의 5일선을 돌리는 양봉에 대한 부분이 중요하다. 자, 골든크로스, 이평선에 대한 부분 시그널이 느려서 만들어낸 지표가 뭡니까? MACD죠. 그죠? 이 MACD 시그널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이 골든크로스보다도 먼저 시그널에 대한 부분이 나타났을 때가 매수 타이밍이라는 얘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이 보조지표를 활용하다 보면은 상당한 딜레마에 처하게 됩니다. 어떠한 딜레마에 처하게 됩니까? 자, 보조지표에 대한 부분, 데드크로스가 발생을 해서 여기서 데드크로스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매도를 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데드크로스가 발생을 해서 매도를 했습니다. MACD가 데드크로스가 발생이 됐고, 자, MACD 오실레이터가 음전환이 됐죠. 그래서 매도에 대한 부분을 가져갔더니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다음날 장대 양봉이 나타납니다. 그죠? 그러면서 반등이 나타납니다. 아, MACD는 믿지 못할 신호구나. 이 밑에서 봤더니 오히려 스타캐스틱이 상당한 신뢰할 만한 신호 지표구나. 과연 그렇습니까? 자,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자, MACD, 무조건 스타캐스틱이 하락을 하게 되면 무조건 주가는 하락을 하게 됩니까?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실패 신호에 대한 부분에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조지표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실망하시는 경우가 생기겠는데요. 말 그대로 보조지표에 대한 부분은 이름 그대로 보조지표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보조지표를 갖고 매수 타이밍에 대한 부분을 잡으라고 만들어 놓은 주지표가 아니라는 얘기죠. 주지표는 캔들입니다. 아시겠죠? 가격의 흐름을 기록해 놓은 캔들과 이 부분이 바로 주지표고요. 그 다음에 이평선, 거래량, 뭐 여러 가지 보조지표들에 대한 부분들은 말 그대로 주가에 대한 부분의 현재 위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보조지표라는 얘기죠. 그래서 보조지표에 대한 부분도 실패 신호, 페일러, 그리고 사진 신호, 휩스와 페일러에 대한 부분이 자주 나타나지만은 그 부분을 어떻게 극복하고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얘기고 그 초점에 대한 부분이 바로 크로스와 다이버전스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실전편에서 지금 코덱스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자, 종목에 대한 부분을 들어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태용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이론 예제에서 한번 살펴봤었는데 자, 다이버전스가 발생했을 때 신뢰도가 더욱 높아진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다이버전스는 무엇입니까? 주가가 이렇게 하락을 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자, MACD 시그널에 대한 부분은 오히려 우상향을 하는 오른쪽에 대한 부분이 더 저점이 낮춰지지가 않는 그런 상황이 지금 발생하게 되죠. 주가는 오히려 더 밑으로 치고 내려가는 상황에 대한 부분이 자, 이 부분에서도 보게 되면은 양봉 말고 이 음봉, 장대 음봉 때문이라도 주가가 이 부분보다는 더 낮게 형성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렇죠? 근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상향하는 형태에 대한 흐름이 나타나게 되더라 이겁니다.
이럴 때 오히려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진다는 얘기죠. 그럴 때 5일선을 돌리는 양봉에서 5일선을 이렇게 돌아가는 양봉에서는 주가를 한번 주식을 매수해 봐도 훨씬 더 그냥 캔들만 놓고 매수할 때보다 자, 어떠한 때보다 이런 양봉에서 매수할 때보다 자, 이때하고는 어떻습니까? 이때의 양봉, 5일선을 이때도 돌리는 양봉 아니냐? 자, 이때는 어떤 상황이에요? 보조지표에 대한 부분이 다르죠. 그죠? 보조지표가 오히려 신뢰성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높여주는 구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다이버전스에 대한 부분이 발생을 했을 때 그리고 더욱더 크로스가 발생을 했을 때 시그널에 대한 부분이 높아진다는 얘기고 그럼 매수에 대한 부분을 가져갔습니다. 자, 그러면 골든 크로스가 나타나고 자, 첫 번째는 어떻게 반등합니까? 5일선까지 반등, 그 다음에 21선까지 반등, 21선에서 매도가 나왔으면 그 다음에 61선까지에 대한 반등. 이런 식으로 차례차례 저항선에서의 매도에 대한 부분을 가져갈 수가 있다는 얘기죠. 첫 번째는 21선까지 반등이 나왔으면 그 다음엔 61선, 그 다음 반등은 121선. 자, 어떻습니까? 121선, 그 다음은 201선, 그 다음엔 돌파. 그죠? 이런 형태에 대한 부분으로 여러분들이 매도에 대한 타이밍을 잡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매수에 대한 부분, 이 보조지표에 대한 부분 자체를 그냥 단순하게 골든크로스가 나왔으니까 매수, 그 다음에 데드크로스 나왔으니까 매도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 더욱더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LG 이노텍에 대한 부분을 한번 또 실전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LG 이노텍도 어떻습니까? 자, LG 이노텍도 이 부분에서 LG 이노텍도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라는 얘기가 계속해서 나왔던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LG 이노텍이었죠. 그 얘기는 언제부터 나왔습니까? 작년 말부터 계속 나왔어요. 10월달 4분기에 계속 LG 이노텍 저평가됐다. 저평가되는데 안 가죠. 그죠? 그러면은 이런 안 가는 종목을 언제 사볼 거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주가가 또 어떤 현상이 나타나나요? 자, 다이버전스에 대한 부분이 나타나는 구간을 한번 살펴봐야겠죠. 자, 주가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하락을 하네요. 근데 MACD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이때 다이버전스가 그리고 스토캐스틱이 다이버전스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추세 역전 현상이죠. 주가는 더 빠져 있지만 오히려 MACD나 스토캐스틱은 저점에 대한 부분이 더 높아져 있는 현상. 이런 부분일 때 오히려 자, 그러면서 5일선에 대한 자, 5일선은 올라가지 않았지만 자, 거래에 대한 부분이 어떻습니까? 여기서 계속해서 터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거래량까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다음 양봉에 대한 부분에서 5일선을 올라탈 때 난 조금 더 확실하게 하겠다. 5일선을 올라탈 때 매수를 하셔도 충분하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자, 이 자리에선 또 어떻게 돼요? 추세에 대한 부분도 돌파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이 종목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트레이딩 관점에서 매수를 하셔도 좋겠고 그 다음에 여기서 샀다 팔았다에 대한 부분도 좋겠지만 이 종목에 대한 부분이 추세에 대한 부분을 타고 간다라면은 내가 어디서 매도에 대한 부분을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역시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이런 자리에서 언제 매도에 대한 부분, 여기서 매도를 하고 여기서 다시 매수에 대한 부분, 그죠? 이런 부분을 진행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이런 다이버전스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겠고 그리고 매도 시점에 대한 부분은 추세드라든가 아니면 각종 저항선에 대한 부분에서 계속해서 그 다음 타이밍에 대한 부분을 잡아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왜? 꼭 이런 구간만 되느냐?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떤 종목을 보겠습니까? 자, SK 에너지 아니 주성 엔지니어에 대한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성 엔지니어에서 보게 되면은 제가 매수에 대한 부분, 거래량으로 이번에는 타이밍에 대한 부분을 한번 잡아보도록 할 텐데요. 자, 주가가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은 사실은 그 보조지표에 대한 부분이 사실 실질적인 시그널에 대한 부분을 주지 못하는 경우가 이렇게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죠? 자, 이때 주성 엔지니어의 주가 흐름이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계속해서 박스에 대한 흐름을 진행을 하다 보니 자, 주성 엔지니어가 박스에 대한 주가 흐름을 진행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MACD 자체도 그리고 오실레이터도 그리고 지금 보게 되면 스토캐스틱도 그렇게 신뢰성 있는 시그널에 대한 부분을 주지 못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시그널에 대한 부분이 제일 싫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시그널로서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겠죠. 자, 근데 주성 엔지니어에 대한 주가의 흐름을 잘 살펴봤더니 어떤 형태가 나타나고 있습니까?